찰스 린드버그 1927년 5월 약 33시간 동안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대서양 무착륙 단독 비행을 성공하여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고 타임지에서 최초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찰스 린드버그와 앤 모로 린드버그의 아들인 찰스 린드버그 주니어가 자신의 집에서 납치된 사건입니다. 찰스 린드버그와 앤 모로 린드버그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가 납치되어 전 세계적인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명문가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은 사건을 더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내외에서 린드버그 주니어를 찾겠다는 노력이 벌어졌으며 사건은 신속하게 미국과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린드버그 부부의 사회적 지위와 비극성으로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아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32년 3월 1일 19시 30분경 저택에서 유모로 근무하던 베티 고우는 생후 20개월이던 린드버그 주니어를 유아용 침대에 눕힌 후 방을 나갔습니다. 21시 30분경 찰스 린드버그는 린드버그 주니어가 있던 방 아래층 도서관에서 누군가가 부엌에 나무 상자를 부수는 듯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22시경 유모인 베티 고우는 린드버그 주니어를 확인하기 위해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린드버그 주니어는 방 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티 고우는 이 사실을 린드버그 부부에게 알리자 뛰어온 린드버그 부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방의 창문이 평소와는 달리 활짝 열려 있었고 창문 아래에는 나무로 만든 조잡한 사다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후에 창틀에서 범인의 첫 번째 편지가 발견됩니다. 범인은 이 편지를 통해 아이의 몸값으로 $50,000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추가 조사한 결과 납치된 방에서는 진흙과 발자국 등의 흔적은 있었지만 혈흔이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편지를 유일한 단서로 삼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편지에는 잘못 표기되어 있는 오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오타를 통해 협박장을 쓴 사람을 독일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1932년 3월 2일에는 미국 법무부 장관과 미국 연방수사국 장관이 특별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린드버그 주니어 납치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경찰 간의 지원과 협력이 강화되어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찰스 린드버그는 조용히 암흑가 인물과 접촉하는 등 망신을 샀습니다. 경찰들이 암흑가를 지나치게 수사하자 화난 암흑가 사람들이 먼저 수사에 협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카트라즈 감옥에 수감 중이던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도 도움을 제안했지만 린드버그 부부는 거절했습니다. 1932년 3월 6일 수사가 계속되던 중에 범인의 두 번째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 편지에는 아이의 몸값을 $70,000로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뉴저지 주지사가 경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며칠 후인 1932년 3월 8일에 찰스 린드버그의 변호사 앞으로 범인의 세 번째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 편지에는 린드버그 부부가 임명했던 중개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신문에 편지를 남길 것을 요구하면서 사건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에 학교 교장직에서 은퇴한 존 콘돈 박사는 자신이 중개자 역할을 맡겠다고 선언합니다. 다음 날 1932년 3월 9일 범인은 네 번째 편지를 통해 이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1932년 3월 10일 콘돈 박사는 몸값 $70,000를 가지고 신문을 통해 협상을 시작합니다. 1932년 3월 12일 오후 20시 30분경 콘돈 박사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고 이후 택시 운전사인 조지프 페로니 신원 미상의 낯선 사람으로부터 받은 다섯 번째 몸값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에는 외곽에 위치한 지하철역에서 100피트 약 30m 떨어진 빈 정류장의 돌 아래에 편지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었고 편지에 언급된 대로
실제로 6번째 편지는 돌 아래에서 발견됩니다. 6번째 편지에 나온 지시에 따라 콘돈 박사는 233번가 근처에서 자신을 존이라고 부르는 정체불명의 남자와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몸값 지불에 대해 논의한 후 아이의 신변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요청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콘돈 박사는 계속해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합니다. 1932년 3월 16일 콘돈 박사는 아기 잠옷과 함께 몸값이 적힌 7번째 편지를 받습니다. 1932년 3월 21일에는 다시 한번 8번째 몸값 편지가 도착했고 범인은 납치가 1년 동안 계획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협상이 계속되던 중 1932년 3월 29일 린드버그 주니어의 유모인 베티 고우가 납치 당시에 린드버그 주니어가 착용하고 있던 엄지손가락 보호대를 발견합니다. 1932년 3월 31일 범인은 9번째 편지에서 몸값을 10만 달러로 높이겠다고 위협하는 동시에 신문을 통한 코드 교환을 거부합니다. 10번째 몸값 편지에는 다음 날 밤에 돈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고 콘돈 박사는 이를 신문 광고로 답했습니다. 1932년 4월 2일 콘돈 박사에게 전달된 11번째 몸값 편지는 정체불명의 택시기사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며 전달되었습니다. 콘돈 박사는 11번째 편지 내용에 따라 뉴욕의 한 온실 앞돌 아래에서 12번째 몸값 편지를 발견합니다. 12번째 편지 이후에 요구 금액을 5만 달러로 낮추기 위해 다시 한번 정체불명의 남자와 만나게 됩니다. 이후 정체불명의 남자를 만난 콘돈 박사는 5만 달러를 건네고 13번째 편지를 받게 됩니다. 13번째 편지에는 아이는 마서스 비니어드 해변 근처 보트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바로 수사가 이어지지만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린드버그 주니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32년 5월 12일 트럭 운전수의 조수였던 윌리엄 앨런이 우연히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린드버그 주니어는 저택에서 남동쪽으로 약 7km, 고속도로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시신은 부분적으로 묻혀 있었고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었으며 신체의 일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신은 1932년 5월 13일 뉴저지 주 트렌턴에서 신원을 확인한 후 화장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는 약 2개월 전에 죽었으며 머리를 타격받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린드버그 주니어는 협상 중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린드버그 주니어의 사망이 확실시되었을 때 1932년 5월 23일 연방수사국과 기타 주요 수사기관은 뉴욕시의 은행들에게 몸값으로 지불된 지폐의 일련 번호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당부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1933년 5월 2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지폐를 수령한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범인을 추적하는 데 실패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30개월이 지난 1934년 9월 18일 맨해튼의 은행에서 몸값으로 지불되었던 지폐가 다시 한번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폐에는 46134NY라는 글이 적혀 있었으며 금색 증권이었습니다. 1934년 9월 15일 은행 인근의 주유소 직원이 금색 증권이 위조된 지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금색 증권 여백에 자동차 번호를 기록한 것입니다. 금색 증권은 범인을 잡기 위해 발부된 지폐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추적 결과 차량은 뉴욕에 거주하던 독일 태생의 리처드 하우프트만의 차인 것을 확인합니다. 하우프트만은 당시 35세였으며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독일에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이민자로 밝혀졌습니다. 1934년 9월 19일 경찰은 하우프트만을 긴급 체포합니다. 체포 과정에서 그의 소지품에서 추가로 $20짜리 금색 증권을 찾아냅니다. 이어서 그의 차고를 수색하는 도중에도 금색 증권이 추가로 발견되며 구석에서 콘돈 박사의 전화번호도 발견됩니다. 게다가 며칠 뒤
범행 당시 발견된 부서진 사다리가 그의 지붕 아래 판자가 뜯겨나간 자리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고 기대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우프트만은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우프트만은 이 돈은 자신의 친구인 이시돌 피씨가 사망하며 남겨놓은 짐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가족에게까지 숨기고 자신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우프트만은 린드버그 가족들로부터 5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걸립니다. 2주 후 23명의 배심원들은 린드버그 주니어 살해 혐의로 기소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재판 첫날에는 3천여 명의 방청객과 70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 만큼 전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재판 내내 논란이 많았습니다. 재판 내내 하우프트만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항소까지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하우프트만은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1936년 4월 3일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던 하우프트만은 뉴저지 주립교도소에서 전기의자를 이용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우프트만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설들이 여전히 떠돌고 있습니다.